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박소연, 유혜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문득문득 마음을 가라앉게 만드는 크고 작은 고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하루를 보내다 보면 정작 나에게 필요한 정보나 주변의 반가운 변화들을 무심코 지나치기도 하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내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부터 또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줄 다양한 이야기까지 한 군데에 모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 소식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급여 상한은 최대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 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난임치료 휴가를 이유로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함께 시행됩니다. 난임치료 범위는 시술 당일뿐만 아니라 사전 검사와 배란 유도 등 필수 준비 단계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4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며 보건복지부 지원 결정 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어 신청 절차도 한층 간소화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전년보다 29만 2천 개 늘어나면서 증가폭을 4분기 연속으로 확대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82만 8천 개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감소했던 회사 법인과 개인 기업체 일자리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일자리가 21만 7천 개, 남성 일자리가 7만 5천 개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일자리가 23만 3천 개 늘어 증가세를 주도한 반면 20대 이하와 40대 일자리는 줄어들어 연령별 회복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 사회복지업과 숙박, 음식업이 늘어난 반면 건설업은 5만 2천 개 감소했고 제조업도 반도체 호조에 불구하고 소폭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고용보장대책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하동과 삼천포 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 승계와 재배치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경상남도 차원의 실질적인 계획 수립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지원 대상을 발전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생활권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도록 명시하여 사천 등 인근 지역 하청업체 노동자와 상권 보호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지원 기복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 보조금 지급과 사업 재편 자금, 또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위원회 신설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소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공항 전광판에 떠 있는 수많은 항공편,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하기까지는 조종사와 승무원뿐 아니라 기상과 항로, 연료와 공항 상황을 종합해 안전한 비행을 설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비행 전 과정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운항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태풍으로 항로가 바뀌거나 목적지 공항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운항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야 하는데요.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하늘길의 안전을 지상에서 책임지는 비행의 설계자, 항공운항관리사를 만나봅니다. 항공운항관리사는 항공편마다 비행 계획을 세우고 출발부터 도착까지 운항 상황을 살피는 전문가입니다. 기상과 항로, 항공기 성능과 탑재 중량을 분석해 필요한 연료를 계산하고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운항 경로를 마련합니다. 출발 조건이 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지연이나 결항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참여합니다.
관제사가 공항과 공역에서 항공기의 교통 흐름을 조정한다면 항공운항관리사는 항공사 운항통제센터에서 개별 항공편의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법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고 필요한 교육 훈련을 해야 할 만큼 항공안전에 꼭 필요한 직무입니다. 현장의 업무는 크게 3단계로 이어집니다. 먼저 출발 전에는 출발지와 목적지의 날씨, 이용 가능한 항로와 공항 운영 상황 등을 확인합니다. 이어 항공기의 무게와 비행 시간을 계산해 적정 연료량을 정하고 비행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완성된 계획은 조종사와 공유하고 출발 직전까지 달라진 정보가 없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뒤에는 위치와 운항 상태를 늘 확인합니다. 기상이 나빠지거나 공항이 폐쇄되는 등 변수가 생기면 조종사에게 최신 정보를 전달하고 우회 항로나 대체 공항을 검토합니다. 결항과 지연이 잦은 비정상 상황에서는 판단의 속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조종사와 정비, 공항과 지상조업 부서 등 여러 관계자와 정보를 나누고 운항 일정 조정부터 회항과 대체 착륙까지 안전한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항공운항관리사로 일하려면 국가 자격인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항공운항이나 항공교통 관련 전공을 통해 기상과 항법, 항공법규를 익히면 도움이 되며 국제 운항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영어 능력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항공사나 화물항공사의 운항통제 부서에서 근무하며 항공편이 밤낮 없이 운항하는 만큼 교대 근무가 일반적입니다. 경력이 쌓이면 선임 운항관리사나 운항통제 책임자, 안전관리와 운항기획 분야로 업무 영역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승객에게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한편의 비행이 안전하게 출발하고 도착하기까지 수많은 판단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정보를 침착하게 분석하고 여러 사람과 정확히 소통하며 하늘길의 안전을 지키고 싶다면 항공운항관리사라는 직업에 주목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승객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 순간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 항공운항관리사들의 노력이 인상적입니다. 수많은 변수 속에서도 침착하게 상황을 살피는 이들의 노고 덕분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하늘길을 오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이어서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유예빈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요즘 취업 정보나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 강의 활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부한 경험이 있다면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공모전 소식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이 주최하는 제3회 스텝학습 우수사례 공모전인데요. 스텝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업무에 활용을 했거나 취업에 성공한 경험, 그리고 AI 활용 능력을 키운 경험이 있다면 그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잡정보에서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그리고 또 어떤 수상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텝은 재직자와 구직자, 또 취업 준비생 등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입니다. 기술공학부터 디지털 신기술까지 이렇게 무려 2,500여 개의 온라인 직업훈련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모전은 바로 이 스텝에서 공부를 한 뒤에 실제로 자신의 역량을 키우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 이렇게 총 4주간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험을 제출하면 될까요? 공모 주제는 크게 5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텝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업무 성과나 효율을 높인 업무 역량 향상 사례인데요. 또 두 번째는 필요한 기술을 쌓아 실제 취업까지 이어진 취업 성공 사례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력 단절 이후 재취업이나 경력 복귀, 또 창업에 성공한 사례를 제출할 수 있고요. 여기 스텝에 AI 교육 과정을 활용한 AI 과정 활용 사례, 또 자기 개발이나 학습 동기 강화 등 이렇게 자유 주제까지 포함됩니다. 이렇게 단순히 강의를 들었던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스텝에서 무엇을 배웠고 또 그 배움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줬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참여 방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스텝에 회원 가입한 뒤에 온라인 콘텐츠를 학습했다면 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텝 홈페이지에 제공된 양식에 자신의 학습 경험과 성과를 수기 형태로 작성해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심사위원은 공모 주제와 얼마나 잘 맞는지, 또 사례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또 다른 학습자나 교육 현장에서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본다고 합니다. 결과는 10월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상 혜택도 살펴보겠습니다. 수상작은 총 8점을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상 1점이 있고요. 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그리고 온라인 평생교육원장상, 이렇게 상장과 부상도 함께 수여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동안은 강의 하나를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움을 실제 취업과 새로운 도전으로 연결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 경험 자체가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스텝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9월 20일까지 꼭 한번 지원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잡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듣는 강의가 실제 취업이나 또 업무 성과로 연결되면 공부한 보람이 확실히 더 클 것 같은데요. 그동안 스텝에서 쌓아온 배움이나 작은 변화의 기록이 있었다면 이번 공모전에 도전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박서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팬들이 환호하는 화려한 득점과 승리의 순간. 우리는 보통 눈앞에 보이는 선수의 움직임과 경기 결과에만 집중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 물밑에는 선수의 패스 성공률, 이동 경로, 슈팅 위치, 투수의 구종과 회전수까지 매 순간 수만 가지의 기록과 데이터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할 직업은 감정과 직관에 의존하던 스포츠 경기를 객관적인 숫자로 해석하고 팀의 승리로 이끄는 최선의 전략을 만들어내는 사람, 바로 스포츠 기록 분석 연구관입니다. 스포츠 기록 분석 연구원은 축구, 야구와 같은 단체 종목부터 육상, 수영 등 개인 종목에 이르기까지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록을 분석하고 수치화합니다. 단순히 승패나 점수를 기록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데요. 이 경기 전후로 선수들의 움직임과 경기 흐름, 이 반복되는 플레이 패턴 등을 파악해서 팀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에서는 선수의 총 이동거리, 패스 성공률, 공 점유 상황 등을 분석하고 야구에서는 투수의 투구 궤적과 구종, 타자의 상황별 성적을 분석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분석 자료는 감독과 코칭 스태프에게 전달되는데요. 이 경기 전략을 세우고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셈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록 측정 시스템과 통계 분석 기법을 개발하는 연구 업무 또한 수행합니다. 스포츠 기록 분석의 작업은 경기 전, 경기 중, 경기 후로 나뉘게 되는데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분석원은 상대팀과 선수의 과거 기록을 수집하고 비교하면서 상대가 어떠한 상황에서 특정 전술을 사용하는지 파악합니다. 이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통계 프로그램과 비디오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 선수의 움직임과 주요 이벤트들을 실시간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입력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해서 통계 및 시각화 자료로 변환하게 되고요. 영상과 데이터를 대조하면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전략적인 의미와 패턴을 찾아내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스포츠 기록 분석 연구원에게는 경기장 전체를 입체적으로 읽어내는 공간 지각력과 순간적인 상황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과 관찰력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방대한 수치를 다루기 때문에 꼼꼼함도 요구되고요. 무엇보다 데이터 속에서 승리의 규칙을 찾아내는 분석적인 탐구심도 중요하겠습니다. 관련 전공으로는 경기 운영을 배우는 스포츠 지도학과,
그리고 데이터 수집, 분석 기법을 익히는 통계학과, 분석 시스템을 다루는 컴퓨터 공학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전공에는 국한되지 않는데요. 스포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통계 프로그램 및 데이터 시각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경기 영상을 보면서 직접 기록을 정리해보는 경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의 감각적인 흐름을 객관적인 숫자로 바꾸어서 승리를 디자인하는 직업, 스포츠 기록 분석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경기장의 화려한 승리 뒤에서 이런 선수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숫자로 읽어내는 스포츠 기록 분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이런 숨은 노력들이 있기에 우리가 경기를 한층 더 깊이 있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변화하는 일과 일터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연차를 내고 쉬러 가서도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혹시나 회사에서 나를 찾는 연락이 왔을까 싶어서 계속해서 메일함을 열어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독일에서는 연방노동부랑 주요 기업들이 이렇게 휴가 간 직원에게 메일을 못 보내게 아예 시스템을 막거나 또 들어온 메일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제도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쉬려면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연 아나운서, 실제로 이 직장인들이 휴가 때 연락이 올까 봐 부담이 느끼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네, 실제로 쉬고 있어도 마음은 회사에 가 있는 느낌입니다.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걸 먹다가도 알림 하나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데요. 급한 일일까 봐 확인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답장을 하면 휴가의 흐름이 뚝 끊겨버립니다. 이렇게 몸만 나와 있지 신경은 온통 일터에 가 있는 셈인데요. 쉬면서도 연결을 못 끊으니까 피로가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쌓여가는 셈입니다. 기껏 낸 휴가인데 이게 일의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예빈 아나운서, 그렇지만 이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휴가자한테 전혀 연락을 못하게 되면 또 업무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이 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갑자기 비상 상황이 터지거나 또 그 직원이 갖고 있는 정보가 당장 필요할 때가 분명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작정 연락을 차단을 했다가 프로젝트가 늦어지거나 또 거래처랑 신뢰가 깨질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불안감이 큰데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연락을 막기보다는 백업해 줄 수 있는 인력이나 또 시스템부터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쉬고 싶은 직장인들의 마음과 일을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하는 회사의 마음이 부딪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처럼 서로 부담 없이 쉬면서 또 일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소연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개인의 양심이나 배려에 맡기면 결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강제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독일처럼 휴가 때 들어온 메일은 대체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휴가가 끝난 뒤 확인하라고 안내가 나가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마음 편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렇게 대체 인수인계가 다만 체계가 확실히 잡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빠져도 일이 돌아가게 매뉴얼을 정리해야 하고요. 또 담당자를 따로 지정해두는 문화가 먼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회사도 불안해하지 않고 또 휴가를 여유 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쉬는 동안 직원이 연락을 끌 수 있게 만드는 힘은 결국 회사가 만들어주는 울타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잘 쉬어야 회사로 돌아왔을 때 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겠죠. 휴대폰을 잠시 꺼두고 또 온전하게 나를 채우는 휴가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자리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잡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김세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자빈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최근 유네스코 총회에서 2026년 세계 기념인물로 공식 지정된 분입니다. 한국인으로는 다산 정약용,
김대건 신부에 이어 역대 3번째로 이름을 올린 영예로운 쾌거인데요. 100년 전 어두운 일제강점기 속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며 수많은 청년들을 배치하고 또 이끌었던 리더. 모두가 당장의 군사력과 경제력만을 외칠 때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며 오늘날 K컬처의 시대를 정확히 내다본 인물입니다. 독립운동가를 넘어 시대를 앞서간 문화감독 백범 김구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오늘날 현대 직업인들에게 남긴 가장 놀라운 유산은 바로 그의 선구적인 문화적 직업관입니다. 그는 저서 나의 소원에서 이런 유명한 글귀를 남겼습니다.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오직 높은 문화의 힘이다. 당시 전 세계는 강대국의 무력과 그리고 싸움, 눈앞의 산업화, 경제력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구 선생은 이미 그 시절의 문화와 콘텐츠가 국가의 진짜 경쟁력이자 미래의 일자리의 핵심이라고 본 겁니다. 그가 100년 전에 설계한 문화국가의 비전은 단순한 꿈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현실이 됐습니다. 전 세계를 매료시킨 K-팝과 K-드라마,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까지 지금은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됐는데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산업의 성장은 100년 전 무력이 아닌 아름다운 문화의 힘을 고집했던 김구 선생의 깊은 안목과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오늘날 수많은 크리에이터와 문화예술 직업군을 받쳐주는 가장 단단한 정신적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백범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를 이끌면서 탁월한 조직 관리자이자 인재 발굴자의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자금도 인프라도 조직의 형태조차 턱없이 부족했던 극한의 환경 속에서 그는 스펙이나 배경 대신 신념과 사명감을 보고 사람을 뽑았는데요. 윤봉길, 이봉창 의사가 속했던 한인 애국단을 직접 조직하고 청년들에게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죠. 권위로 누르는 지휘관이 아니라 구성원들과 고락을 함께하며 단단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업 리더들에게도 참된 리더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줍니다. 그렇다면 유네스코가 2026년 인물로 김구 선생을 부르는 지금 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직업적 사명감입니다.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거나 스펙을 쌓는 차원을 넘어서 내가 가진 직업 전문성이 사회와 인류에 어떤 이로움을 줄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태도입니다. 인공지능과 초첨단 기술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일수록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감동을 주는 인간 중심의 가치는 우리 일터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100년 전 우리 높은 문화의 힘을 예견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의 길을 열어준 백범 김구 선생.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 위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의 힘이라는 걸 알려주신 그의 가르침처럼 오늘날 수많은 직업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가치와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문화적 가치와 사명감으로 오늘의 일터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직업인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100년 전 백범 김구 선생님이 바라봤던 이 문화의 힘이 오늘날 우리의 일터와 삶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번 함께 백범 김구 선생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터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서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수많은 기업이 드론이나 AI 같은 첨단 장비를 앞다투어서 현장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전력공사에 일하는 방식을 들어본다면 기술 도입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현상이 포착되는데요. 최첨단 드론을 산악지대 송전탑으로 띄우기 전에 한전이 가장 먼저 공을 들이는 건 바로 기체의 성능이 아닌 사람과 절차입니다.
법정 조종 자격증을 가진 인력조차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시뮬레이터에 먼저 태우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기술 도입의 핵심은 얼마나 비싸고 성능 좋은 장비를 빠르게 확보하느냐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장비만 들여온다고 해서 생산성과 안전성이 저절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 드론 진단팀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아무리 숙련된 조종사라고 해도 이론 교육, 실내 시뮬레이터 반복 훈련, 실전 투입이라는 3단계 자체 검증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현장 조종기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착륙과 회전, 확대 촬영 등 기본 동작을 완벽하게 숙지해서 현장에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을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정교한 단계직 검증이 일터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경제학 및 경영학적으로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리스크 어버스, 위험 회피형 프로세스 표준화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설비 현장에서 드론 한 대의 추락은 단순한 장비의 손실을 넘어서 대형 정전 사고나 인명 피해라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등 주요 기관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기술의 복잡성이 커질수록 개인의 숙련도나 감에 의존하는 행위는 기업에 극심한 불확실성 리스크를 안겨주게 되는 건데요. 결국 비행 전 항공청 승인, TBM, 사전 규격화된 점검 동선 준수 등 행정적과 실무적인 절차를 촘촘히 엮어두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적 실수를 통제하고 운용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경제적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노동 및 생산성 전문가들은 기술만 들여오고 이를 다룰 사람의 훈련과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술은 혁신 동력이 아니라 또 다른 안전사고와 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숙련되지 않은 기술 활용은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생산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글로벌 컨설팅 그룹과 사내 HR 전문가들은 단순히 외산 장비를 사오는 기술 투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맞춘 장비, 복장 규격화, 실전형 시뮬레이터 훈련 시스템 구축처럼 사람과 절차를 재설계하는 리더십을 강화해야만 신기술과 노동력이 결합해서 진정한 생산성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도 결국 현장을 움직이는 건 안전을 완성하는 것은 사람의 숙련도와 꼼꼼한 절차입니다. 기술의 화려함에만 매료되어서 시스템의 기본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장비를 다루는 사람을 다독이고 정교한 프로세스로 안전을 보장하는 조직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아무리 뛰어난 첨단 기술이라도 결국 그것을 다루고 안전을 지켜내는 건 사람의 세심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도보다 절차를 먼저 챙기는 이런 현장의 신중함 덕분에 우리 일상의 안전도 한층 탄탄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와 현실을 짚어보는 데이터로 본 일터, 잡 이슈 시간입니다. 수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데이터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최근 전체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청년 고용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는 자료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 8천 명 증가했는데요. 반면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는 344만 1,000명으로 같은 기간 19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청년 고용률도 44.2%에 그치면서 1년 전보다 1.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전체 고용 지표와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 시장의 온도차가 더욱 벌어진 모습입니다. 네, 전체 취업자는 늘었는데 여기서 청년 취업자만 큰 폭으로 줄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이 최근에 나타난 걸까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27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청년 실업자도 25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1,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6.8%를 기록해 같은 기간 1.3%포인트 상승했는데요.
구직 활동에 나섰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 지표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가 국민 취업제도의 청년 지원 대상도 확대를 했다고요? 네, 정부는 추가 예산 786억 원을 편성해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국민 취업 지원제도 1 유형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일정한 취업 경험이 필요했는데요. 이 때문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취업 경험이 없더라도 정해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그동안은 취업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했던 건데 오히려 경력이 없어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선정이 된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구직 촉진 수당으로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모두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담 상담사와 취업 계획을 세우고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 일자리 알선 등 개인 상황에 맞는 취업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모든 청년이 대상은 아닙니다. 가구 소득과 재산 등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또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추가 모집은 한정된 예산안에서 진행되는 만큼 현재 신청 가능 여부도 고용24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직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실제 취업까지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동안 이렇게 개인의 전공이나 또 적성에 맞는 직업 훈련과 일자리를 같이 찾을 수 있어야 취업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참여자는 상담을 통해 취업 활동 계획을 세우고 직업 훈련이나 입사 지원처럼 약속된 구직 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않으면 수당이 줄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데요. 제도의 효과를 판단할 때도 지원 인원만 살펴봐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비율과 취업까지 걸린 기간, 또 취업 이후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훈련과 일자리가 제대로 연결되는지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27개월째 이어진 이 청년 고용률 하락 속에서 지원 문턱을 낮춘 국민 취업 지원제도, 이번 확대가 청년들의 첫 취업을 돕는 실질적인 발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예빈 아나운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여러분은 출근을 했는데 내 옆자리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라면 과연 어떨까요? 물건을 옮기는 단순한 로봇을 넘어서 이제는 사람처럼 판단하고 움직이고 또 조립과 운반 그리고 작업까지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로봇이 실제 제조 현장에 빠르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바로 피지컬 AI인데요. 한국 경영자 총협회가 최근 500인 이상 제조기업 100곳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무려 84%가 피지컬 AI를 이미 도입을 했거나 또 앞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미 도입을 했다는 기업이 47%고요. 향후 도입 예정이라는 기업도 37%에 달했습니다. 84%면 사실 제조기업 10곳 중에 8곳 이상이 도입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로봇과 함께 일하는 시대가 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일터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특히 요즘 이야기하는 피지컬 AI는 정해진 동작만 반복했던 과거의 기존 산업용 로봇과는 달리 AI를 통해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또 실제 작업에 직접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터의 변화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일터 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텐데요. 현재 도입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무인 운반차 AGV고요. 또 자율이동 로봇 AMR이 있습니다. 응답 기업의 무려 63.8%가 활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 활용 분야를 보면 조립과 제작 공정이 66%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요. 물류와 운송과 또 창고 관리가 57.4%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또 조금 다른 모습이 예상이 되는데요. 향후 피지컬 AI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에게 어떤 유형을 활용하고 싶은지 물었더니 가장 많이 64.9%가
휴머노이드형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은 공장에서 이 물건을 나르고 있는 로봇이 좀 중심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람처럼 생긴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작업 현장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지는 게요. 기업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피지컬 AI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역시 정답은 생산성이겠죠. 피지컬 AI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들은 그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폭을 평균 31.9%로 예상을 했습니다. 기대 효과를 물었을 때도 생산성과 실적 향상이 45.2%로 가장 높았고요. 구인난이나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응답이 26.2%, 또 산업재해와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응답이 22.6%로 나왔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도 높이고 또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공정의 인력난도 해결하고 또 위험한 작업에는 로봇을 투입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매력적인 선택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생산성이 30% 넘게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또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데이터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인 건데요. 피지컬 AI가 기업 내 일자리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물어봤더니 61.9%가 일자리가 축소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큰 변화가 없을 거란 응답은 34.5%로 집계됐고요. 오히려 일자리가 확대될 거란 응답은 3.6%에 불과를 했습니다. 반면 피지컬 AI가 노동력 감소나 생산성 하락 같은 이런 국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응답은 79.8%에 달했습니다. 결국 기업들은 이제 피지컬 AI가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기존 일자리에는 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동시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앞으로는 단순히 로봇한테 내 일자리를 뺏길까 걱정을 하는 것보다 로봇과 어떻게 역할을 나누고 또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지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조기업 84%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만큼 피지컬 AI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만은 아닌 건데요. 이렇게 앞으로 우리의 경쟁력도 더 이상 개인뿐만이 아니라 로봇과 AI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시대, 여러분의 일터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과 경쟁하기보다 기술을 유용하게 다루는 역량을 갖춰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일터의 정답에 가까워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한다원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요즘 AI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 글로벌 빅테크일 텐데요. 그런데 국내에도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며 이들과 맞서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업스테이지입니다. 업스테이지는 2020년 설립된 AI 스타트업으로 네이버에서 AI 조직을 이끌었던 김성훈 대표를 중심으로 AI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회사인데요. 기업과 산업의 AI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문서 AI부터 자체 언어 모델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업스테이지가 어떤 기술로 AI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업스테이지가 처음부터 챗 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기업이 보유한 문서를 AI가 읽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문서 AI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계약서나 영수증, 보험 서류처럼 사람이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문서를 AI가 대신 읽고 분석하는 일을 했던 건데요. 이렇게 실제 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쌓은 뒤 업스테이지는 본격적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발에 나섭니다. 업스테이지는 대표적인 자체 AI 모델은 바로 솔라입니다. 솔라는 한국어를 비롯한 언어 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기업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생성형 AI 모델인데요.
최근에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사람이 지시한 업무를 여러 단계에 걸쳐 처리하는 AI 에이전트 기술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차세대 모델인 솔라 오픈2도 공개했습니다. 문서 작성이나 자료 분석, 또 코딩처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업스테이지의 AI 모델을 직접 개발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솔라 오픈2의 모델 가중치와 기술 보고서를 공개해 다른 기업과 개발자들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하나의 AI 서비스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업과 개발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를 활용해 자신들에게 맞는 AI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기업용 AI 시장에서도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 업스테이지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소버린 AI인데요. 소버린 AI란 해외 기업의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데이터와 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업스테이지는 국내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 AI, 포털 다음 운영사 AXG와 협력해 국산 AI 모델과 국산 반도체, 또 국내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스테이지의 솔라는 퓨리오사 AI의 NPU, 레니게이드에서 구동돼 다음에 AI 검색 요약 서비스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산 AI 모델이 반도체 위에서 작동하고 이를 국내 서비스에 실제 적용했다는 점에서 국내 AI 생태계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넘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오픈 AI와 구글, 엔트로픽 등 글로벌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AI에 투발하고 있는 만큼 기술력과 자금력의 격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또 좋은 AI 모델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과 소비자가 꾸준히 사용하는 서비스로 연결해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문서를 읽는 AI에서 시작해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독자 AI 모델을 만들겠다는 업스테이지. 글로벌 빅테크가 주도하는 AI 시장에서 업스테이지가 얼마나 존재감을 살릴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전국의 축제와 맛집 전시 소식을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치는 요즘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맛있는 특산물 먹거리와 감성 가득한 야외 라이브 공연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문화휴가지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어디 갈까 코너에서 준비한 추천은 바로 다가오는 9월 10일 목요일부터 9월 13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전북 장수군 의암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6년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입니다. 이번 2026년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서는 청정 고원지대 장수의 대표 특산물인 한우와 사과, 오미자, 토마토 등 레드푸드를 테마로 펼쳐지는 대표 명품 농특산물 축제입니다. 축제장에 방문하시면 전국 최대 규모의 셀프 식당인 장수 한우마당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명품 장수 한우를 즉석에서 구워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낚싯대로 사과를 낚아 올리는 사과 낚시 체험과 사과 떡 매치기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우, 사과, 토마토, 오미자 등 레드푸드를 활용한 요리 만들기 체험은 장수축제만의 독창적인 볼거리가 의암공원의 아름다운 호수 풍경과 어우러져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낮 동안 풍성한 먹거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셨다면 밤에는 화려한 야간 공연 쇼와 불꽃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다채로운 장르의 라이브 콘서트도 함께 펼쳐질 텐데요. 감성적인 밴드 공연부터 개막 및 폐막 축하 공연이 이어지며 아름다운 호수 야경 위를 수놓는 야간 불꽃쇼까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낭만적인 호수 바람을 맞으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가을방의 감성 추억을 만들기에 더없이 좋은 코스인데요. 그럼 방문 정보 가이드 전달해 드립니다.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의암공원 및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전체 행사 일정과 주요 프로그램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아름다운 호수 수변공원에서 즐기는 맛있는 휴식과 풍요로운 가을밤의 낭만. 다가오는 9월 10일 장수 의암공원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어디 갈까? 이번 주는 전북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였습니다. 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최진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의 휴대전화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앱이 한 가지 있죠. 바로 내비게이션 앱인데요.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하다 보면 문득 궁금한 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앱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쓰는 앱이 아닌 다른 앱은 경로를 어떻게 안내할까 하는 생각인데요. 궁금해서 확인해 보려 하다가도 새 앱을 일일이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궁금증을 뒤로 하고 원래 쓰던 앱을 켜신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알쓸정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 내비게이션 앱을 서로 비교하며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내비게이션 앱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티맵 모빌리티에서 운영하는 티맵과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운영하는 카카오 내비, 그리고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지도인데요. 이 세 앱은 저마다의 특징과 각각 가지고 있는 뚜렷한 장점을 바탕으로 많은 운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앱은 서로 무엇이 다르고 어떤 상황에 사용하기 편리할까요? 먼저 티맵입니다. 티맵은 세 앱 중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내비게이션 앱입니다. 실제로 2023년에 조사한 내비게이션 앱 점유율 통계를 보면 티맵은 70%가 넘는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방대한 데이터 활용이 티맵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티맵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운전 자체에 특화된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티맵은 약 2,600만 개의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해 경로를 안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티맵의 길 안내 방식은 실시간 교통 상황을 적극 반영해서 계속 더 빠른 길을 찾아주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차 급제동, 결빙주의 구간 같은 위험 정보도 함께 안내하고 출발 시간이나 도착 시간을 지정하면 미래 교통 상황을 예측한 경로와 소요 시간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장거리처럼 운전을 자주 할 때, 다음날 출발 시간을 정할 때, 안전운전 습관을 관리하고 싶을 때와 같은 상황에서 티맵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다음은 카카오 냅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회사인 카카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아도 이름은 알고 계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카카오 냅의 특징은 길 안내뿐만 아니라 목적지, 주변 장소 탐색 기능, 차량 관리 기능을 한 앱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앱과 연동된 AI가 현재 상황과 이용 이력을 바탕으로 갈만한 목적지나 자주 가는 장소를 추천해주는 기능도 들어있어 목적지를 찾는 과정이 편리한 편입니다. 카카오 냅이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하되 운전자가 원하는 경로 성격을 고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길 안내를 하는데요. 사용자가 과거 같은 출발지와 목적지로 안내받은 적이 있다면 이전에 간 길, 자주 이용한 경로라면 자주 간 길도 제안해주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유동적인 경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목적지를 아직 정확히 정하지 않았을 때, 길 전체 상황을 한눈에 보고 싶을 때, 차량 관리까지 같이 하고 싶을 때 카카오 냅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지도입니다. 네이버 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목적지를 찾는 단계부터 실제 이동까지 한 앱에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네이버 지도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중심의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와는 달리 자동차, 대중교통, 도보 길찾기를 폭넓게 사용하는 데 강점이 있는 앱인데요. 네이버 지도는 운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에 따라 경로를 골라 쓰는 방식으로 길 안내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실시간 추천, 무료 우선, 시간 우선, 거리 우선, 큰 길 우선 등의 선택지를 제공하여 무조건 빠른 길만이 아닌 운전자의 상황에 따른 경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지도는 자동차와 대중교통을 번갈아 쓰는 사람이나 좁은 골목 운전이 부담스러운 초보 운전자, 통행료나 주행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쓰면 편리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세 개의 내비게이션 앱을 서로 비교해보며 각각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운전을 할 때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앱을 찾아 편리함과 효율을 동시에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알쓸정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도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 하나, 또 마음을 보듬어주는 작은 이야기 하나가 일상의 온기를 더해주곤 하는데요. 이렇게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한결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과 일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알찬 이야기들을 안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